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22강 중에서 두 번째 파일 애정소설의 특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자, 애정소설의 특징 살펴봅니다.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작품을 애정소설이라 한다. 한문 애정소설에는 무슨 요소?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요. 이때 전기적 요소라는 것은 비현실적 요소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 갑자기 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꺾인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자, 전개적 요소란 혼령이 등장한다던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던가 이계 여행과 같은 이계는 뭐냐면 현실계가 아닌 세상을 말해요. 비현실적 기이한 사건이 등장하는 게 애정소설의 특징. 근데 이 애정소설만 이런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냐? 그건 아니고요. 고전소설은 모두 이런 전기적 요소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6번 볼게요. 초기 한문 애정소설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독한 존재인데 기이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지만 결연, 인연을 맺는데 실패한 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자, 초기 한문 소설 뭐가 있었죠? 이생규장전이나 운영전과 같은 누가 지은 소설? 김시습이 지은 최초의 창작 한문소설 이런 것은 다 기이한 이야기고 비극적 결말이에요. 왜요? 결연을 맺었다고 하나 뭐라고요? 죽은 귀신과 산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적 결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기이한 방식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뭐야? 죽은 혼이 되어 만난다. 죽은 혼과 산 사람과 만남.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명혼소설이라고 했죠. 이런 방식으로 만나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초기 한문 애정소설은 주인공의 결혼 모티프와 전기적 요소가 결합한 형태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의 결연 이어지긴 했는데 비극적 결말이고 전기적이야 비현실적 요소죠. 죽은 혼령과 산 사람과의 사랑이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7번 지문을 통해서 애정소설 함께 보도록 하는데 이 소설은 이생규장전입니다. 이생이라는 사람이 담을 넘어보고 채랑이라는 여성과 사랑을 했는데 장애가 있었죠. 처음에는 아버님이 방해해서 결혼을 못하다가 끝내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최랑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심하고 있는데 최랑이 죽은 혼령이 되어서 나타나서 몇 년간 사랑을 하다가 다시 최랑은 저승으로 가고 이생은 남아있다가 얼마 후에 죽었다라는 기이한 사랑 이야기 한번 봅시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에 명부의 이름이 실렸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따옴표가 있는 것을 보니까 대화하고요. 여기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짐작해야 돼요.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낭군은 이승 사람이고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있어. 그러면 이 저는 누가 되겠어요? 최랑. 그죠? 이 최씨 처녀인데 저승 사람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채랑이 죽어서 혼령이 되어서 이 이승에 왔는데 갈 때가 되었다고 알리는 거죠.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저승의 법을 따라야 하니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지 않으면 그 해가 낭군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저는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채랑이 말했더니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족을 감추었다. 연기처럼 사라졌단 얘기죠. 그래서 이 서생은 이생이란 말이죠.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단식하며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였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부분은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장면이죠. 그죠? 죽은 혼이 되어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아마 세 번째 헤어짐, 영원한 헤어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위 이야기 속 저승의 명부의 이름이 실려있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귀신, 즉 홀령일 것이다. 따라서 위에 남자 주인공은 현생에서 소외받고 고독한 존재일 거죠. 이들의 사랑은 비극적 결말입니다. 왜? 만나긴 했으나 홀령이 되어서 만났으므로 비극적 결말입니다. 8번 애정소설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기적 요소가 소거된 사라진 자리에 주인공의 결연을 가로막는 당대의 관습, 신분, 제약, 과 같은 사회 현실이 구체적으로 형성화되었다. 이 부분은 고려 때 쓰여진 것으로 초기의 소설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이런 귀신과 사랑을 나눈다. 이런 요소는 사라지고 신분의 제약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후기 한문 애정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갈망하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는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에 슬픈 결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지문에 나와 있는 9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수경낭자전인데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잠깐 알고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전에 경상도에 양반 백상근과 부인 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어렵게 선군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군이 자랐는데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널리 구혼을 하지만 쉽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선군의 꿈에 수경이 나타나서 자신이 선군의 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경과 선군은 결혼을 하고요. 자식까지 얻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둘을 얻고 8년을 살았는데 이 선군의 부모가 과거를 봐서 입신양명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명을 해요. 그래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선군은 수경이 그리워 밤에 몰래 수경을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2번 있었는데 성군의 유모가 성군의 부모에게 말하기를 외간 남자와 밤을 보낸다 라는 누명을 씌우죠. 이 누명에 수경은 자결을 하고 맙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성군은 몹시 슬퍼하였는데 죽은 수경의 누명이 벗겨지고 천상계에서 즉 옥황상제가 명을 내려서 수경을 다시 인간으로 환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 수경은 다시 누구와 성군과 행복한 일생을 살고 다시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은 성군과 수경이 뭐예요? 천상계 인물이었다는 거죠. 천상계 인물이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지상계로. 이런 소설을 뭐라고 그래요? 적강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군과 수경은 원래 천상계 인물이었는데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랑을 나누고 온 수명을 다하고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는 적강소설이라는 것. 그리고 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서 신선사상과 비현실적인 사건을 소재로 해서 애정담을 다루고 있죠.
또 선군과 수경이 천상계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설정되어서 비현실적 요소가 당연히 드러나는 거고요. 전체적인 사건은 만남, 그 다음에 이별, 그죠? 맨 처음에는 인간과 선녀가 만난 거고요. 이별한 것은 수경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했던 거고, 하지만 옥황상제의 명으로 수경이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이제 지상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모죠. 입신양명. 애정을 중시하는 이 선군의 갈등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현실을 초월한 애정의 승리. 가 주제가 되겠고, 이 부분에는 안 나왔지만 꿈을 통해서 인물의 과거 사건이 유학적으로 제시되는 게 특징이고요. 인물의 외양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정기적 성격을 띠는 소재 등장하죠. 회상과 금동자 한 쌍. 요 부분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선군의 행동을 통해서 애정 중심의 가치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제 달라지는 가치관을 보여줬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 지문이 나타난 부분 어느 부분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년 모월 모일의 한림 백성군은 바로 성군이 될 거예요. 수경낭자의 홀령께 감히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수경낭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의 일이네요. 우리는 삼생연분으로 만나 원앙새와 비치새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백년 해로를 바랐더니 서로 몇 개월 떨어져 있는 사이 인간의 시기와 간악한 흉계로 그대가 아무 잘못도 없이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혼백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느리요. 매우 슬프도다, 애달프도다. 그대가 세상만사를 버리고 구천으로 돌아갔으니 저는 춘행과 동추를 데리고 이들이 자식이 되겠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슬프다. 낭자의 시신을 앞동산에 묻어주고 수시로 무덤이라도 보려 했는데 깊은 물속에 넣었으니 훗날 황천에 가서, 즉 저승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낭자를 만나겠습니까? 비록 저승과 이승은 다르나 인정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으리니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맑은 술 한 잔을 올리니 흠양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서 자신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수경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 이유죠.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황상제가 수경을 다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백년해로하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럼 9번 한번 봅시다. 위 소설의 주인공이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회적 간섭. 사회적 간섭은 뭐예요? 입신양명이죠. 자,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해라는 이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집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이 수경을 보기 위해서 집에 들렸는데 그것을 시비가 모함해서 부인이 자결했어요. 수경이. 그러므로 사회적 간섭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주인공의 불행적 죽음은 결국 행복한 결말을 위한 극적 효과였을 뿐이네요. 결국은 환생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죠? 해로했으니까요. 그 다음 10번. 위 소설은 적강 모티프와 재생 모티프와 같은 무슨 요소?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천상계의 존재가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적강 모티프는 당대의 관습에 어긋나는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결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며 누명을 쓰고 자결한 여자 주인공이 부활하는 재생 모티프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바라는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수경낭자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가정소설. 가정소설은 처척 간의 갈등을 다룬다고 했죠. 자, 봅시다.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다른 여성이 편입되면 본처와
첩 간의 갈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첩과 정실 자식 간의 갈등,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죠. 조선시대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으니까요. 이는 가정소설의 주 독자층인 부녀자들의 일상적 삶과 밀착된 내용이겠죠. 12번 봅시다. 가정 내에서 첩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인물은 정실 부인은 뭐야? 본부인과 정실 자식 봉부인에서 낳은 자식이고 계모는 두 번째 부인. 계모와 갈등하고 대립하는 인물은 전처 자식이다. 이때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첩과 계모가 되겠죠. 그래서 정실부인과 정실자식, 전처자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부터 그들에게 여러 가지 남죄를 부과하거나 그들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등 일방적으로 행풀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서사의 중심인 첩과 계모죠. 두 번째 부인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그 다음 13번 위기 상황에 빠진 정실 부인이겠죠. 과 정실 자식, 전처 정실 자식. 전처 자식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가정으로 돌아와 첩 계모를 처리하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정실 부인과 정실 자식, 전처 자식은 가정에서 축출됨으로써 맡게 된 고난을 조력자나 배우자를 만나 극복하거나 과거에 급제하거나 나라에 공을 세우는 등의 출세를 통해 극복한다. 이때 조력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도와주는 사람, 천상계에서 죽은 친부모를 포함한 신이 한 인물, 특별한 인물이나 동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상의 일상적 인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이 사시남정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김만중이 쓴 소설인데요. 사시라는 사람이 남쪽으로 여행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은 유연수라는 가장이 있어요. 유연수라는 가장이 약간 어리석은 인물로 나오겠죠. 사씨가 본처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교씨라는 첩을 들이는데 자 교씨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씨도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교씨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사씨를 모함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씨는 이제 그 동청이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또 이 사람과 모의해서 유씨도 쫓아나게 돼요. 집에서 쫓아내는 동시에 정치판에서도 물러나게 하죠. 자, 그렇게 귀향을 가게 된 유연수가 어느 날 우연히 동청의 행차를 보고서 설매 10일을 만나서 교씨의 악행을 모두 듣게 되고요. 이 교씨는 유알림을 죽이려 해요. 설매를 만났다는 사실을 듣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 강가로 갔는데 사씨가 이걸 도와주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고요. 다시 또 이 교씨는 냉진이란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요. 동청을 제거합니다. 그러던 중에 냉진은 도적들과 함께 지내다가 목숨을 잃고요. 교씨는 도망가서 기생이 되고 유할림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씨와 함께. 그리고 나서 이들을 처형한다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설을 쓴 이유는 이 당시에 처첩, 즉 축첩제도가 뭐예요? 일부 다처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 숙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조선 후기에 숙종이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사이에 두고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들인 사건을 풍간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왕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씨는 인현왕후가 될 거고 교씨는 장희빈이 될 거예요. 이런 소설이 대표적인 가정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정소설이 인물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영웅소설보다도 더 어려운 게 가정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정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시남정기와 창선가미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소설이 가장 어렵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조만간에 이 사시남정규와 창성가미록을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은 일정한 또 서사 구조가 있다고 했죠. 일단 비현실적 요소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기이한 출생과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 그 다음에 활약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14번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고전 영웅소설은 민중적 영웅소설과 귀족적 영웅소설로 나눌 수 있는데 민중적 영웅소설은 미천한 처지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적대자와 싸움에서 패배하는 서사구조로 이루어졌다. 15번 반면 신화 속 주인공처럼 비현실적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적대자의 모함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을 극적으로 그려내면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영웅으로 변모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이 적대자의 모해 때문에 겪게 되는 뜻하지 않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왕권이 위협당하는 지배체제의 위기도 아울러 해결한다는 것으로 결말을 삼았다. 위의 줄거리들은 유교적 가치관이죠. 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유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흥미의지의 사건을 설정한 데 있다. 세계를 또 천상계와 지상계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선과 악의 대결을 다루면서 긴장을 조성하였다. 악의 횡포는 선한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고 불행으로 몰아넣지만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결말을 통해 도덕적 당위성을 확보했다. 권선징악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봐야 할 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로 공연되던 것들이 소설화되었으므로 판소리가 갖는 창과 안일의 특징이 있을 건데 창의 특징은 운문체, 안일의 특징은 편집자적 논평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6번 판소리에는 등장인물이 위기에 처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혀도 뭐예요? 골개미가 나타나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며 장면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비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판소리의 미학을 뭐라고 해요? 골개미라고 하죠. 우리의 문학의 미적 범주, 골개미, 비장미, 우아미 네 가지 중에 하나죠. 골개미,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 골개미는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웃음을 주는 요소이고요. 우아미는 만족스러울 때, 순고미는 따르고자 할 때, 비장미는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멀 때 느끼는 문학의 미적 범주. 그 다음 17번 판소리는 피지배층의 구어적 표현과 지배층의 한문투가 섞여 있는 특징. 그래서 언어의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판소리가 처음에는 평민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가 후기에 들어설수록 양반계층도 향유계층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양반계층이 선호하는 한문투, 그 다음에 평민계층이 선호하는 고유어, 비수고가 모두 섞여 있는 언어의 이중성이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판소리를 향유하는 계층이 점차 사대부 임금에게까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상층 인물들, 즉 지배층이 쓰는 언어가 혼합되기 시작했다. 즉 하층 계급의 비수고와 구어 등과 함께 상층 계급의 한문투가 섞여 있는 현상을 판소리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 대표적인 작품으로 별주부전 한번 볼까요?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로 알고 있죠. 그래서 토끼와 자라, 그 다음에 용궁의 용왕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소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화소설 혹은
우의 소설이라고 하죠. 돌려서 인간 세상의 어떤 모습을 풍자, 비판하는 소설을 말하죠. 그래서 별주부전의 주제는 뭐예요? 토끼와 자락, 그 다음에 이 용왕의 행실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권층에 대한 비판이죠. 집권층 누구? 용왕. 자신 목숨 살겠다고 토끼를 희생시키는 이런 집권층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토끼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허영심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하는 소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별주부전 토끼전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본문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이 몹쓸 놈아, 왕명이 주증권을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네가 못 들었느냐? 학을 학종으로 용봉을 사래고 미구에 망국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희 나라서 원귀 되고 귀신이 되고 너의 용왕 100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간 한날 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얘따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거 없다. 내 배 갈라보아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제 토끼가 용왕의 속임수에 속아 용궁으로 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 뭐야? 자신의 간을 달라고 해서 토끼가 재치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A 부분 볼게요. 학을 학종으로 용봉을 살해하고 미구의 망국이 되었다. 뭐냐면 가혹한 정치로 용봉, 뛰어난 인물을 살해하고 미구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다. 한자를 사용했으니까 사대부 계층의 한문투일 거고요. 마지막 똥밖에 든 거 없어. 똥. 밖에 든 거 없어 평민층의 일반적인 구어투를 사용한 판소리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지문은 심청가예요. 가니까 뭐예요? 판소리죠. 판소리는 창, 안일이, 발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창은 노래하는 부분이고 안일이는 사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발림은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공연하는 창자가 이 모든 것을 하죠. 그러면 고수, 북치는 사람이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낮이면 강두에다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마침 본촌에 묘한 여인 네가 하나 사는데 호가 뻥파였다. 뻥파가 아니고 뺑파. 뺑덕어멈인가 봐요. 신봉사가 딸 덕분에 전곡간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곡간이나 있다 뭐야? 쌀개나 있다. 재산이나 있다는 소문을 누가 들은 거죠? 뺑파가 듣고 이웃 사람 알지 못하게 자원 출가하였겄다. 무슨 소리예요? 자원에서 신봉사의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누굴 거예요? 뭐죠? 편집자. 자원 풍파하였겄다. 편집자가 한 말. 즉 이게 창이면 즉 판소리면 창자, 노래하는 사람의 생각일 거고 이것이 판소리계 소설이라면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네요. 서술자의 생각. 이 여인네가 어떻게 입 주전부리가 굳던지 무슨 뜻이에요? 먹는 게 많던지 말로다 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거 불쌍한 신봉사 가산을 꼭 멍석질로만 탕질을 하는데 행실이 꼭 이렇겠다. 이 부분도 서술자의 생각이네요. 창이라면 아마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안일이가 되는 거죠. 안일이. 만약에 얘가 소설이라면 서술자의 논평. 그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심청이가 저기 공양님이 300석에 팔려간 이후에 신봉사가 혼자 살고 있는데 뺑파 어멈이 와서 이 신봉사의 재산을 좀 탕진하는 장면, 요 장면이네요. 자, 그래서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대사처럼 사설을 엮어나가는 부분 뭐라고요? 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일이 부분에는 서술자에게
창자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창하는 부분은 운문체, 그죠? 몇음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22강 고전 소설의 여러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23강이 되겠네요. 언어 유희와 편집자적 논평에 대해서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